여러분,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들고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다는 말을 들으신 뒤부터 채소를 고르는 일이 오히려 더 어려워지지 않으셨습니까? 예전에는 시장이나 마트에 가면 시금치도 담고 오이도 담고 토마토도 담았습니다. 몸에 좋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콩팥이 약하다는 말을 듣고 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시금치는 칼륨이 많다더라. 토마토도 조심해야 한다더라. 오이는 물이 많으니 많이 먹어도 된다더라. 여기저기서 들리는 말은 많은데 정작 내 밥상에 무엇을 올려야 할지는 더 헷갈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예 채소를 줄여버리고 어떤 분은 반대로 몸에 좋다는 채소를 매일 갈아서 드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조건 많이 먹는 것도 무조건 끊는 것도 아닙니다. 내 몸이 지금 무엇을 얼마나 처리할 수 있는지 알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특히 크레아티닌이 높다고 해서 모든 채소를 똑같이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크레아티닌은 콩팥의 여과 기능을 살펴볼 때 사용하는 중요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 하나만 보고 식단을 전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사고체여과율이라고 부르는 EGFR, 혈중 칼륨, 소변 검사 결과, 복용 중인 약, 그리고 당뇨나 고혈압 같은 질환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같은 크레아티닌 수치를 가진 두 사람도 먹어야 하는 음식이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분은 혈중 칼륨이 정상일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한 분은 이미 의사에게 칼륨을 줄이라는 말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단순히 좋은 채소 3가지, 나쁜 채소 3가지로만 기억하지 마십시오. 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먹는지, 한 번에 얼마나 먹는지, 그리고 지금 내 검사 수치와 맞는지입니다. 오늘은 그 기준을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콩팥이 약한 분들이 비교적 밥상에 활용하기 쉬운 채소 3가지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특히 혈중 칼륨이 높거나 칼륨 제한을 권고받은 분들이 더 주의해서 먹어야 할 채소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이 음식을 그대로 먹을지, 양을 줄일지, 다른 것으로 바꿀지 판단하는 3가지 질문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꼭 기억해 두셔야 할 채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이를 콩팥에 좋다고 이야기하면서 물이 많으니 콩팥을 깨끗하게 씻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오이가 왜 비교적 활용하기 쉬운 채소인지, 그리고 오이도 어떤 방식으로 먹으면 오히려 문제가 달라질 수 있는지는 조금 뒤에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크레아티닌 이야기를 아주 짧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몸은 하루 종일 움직입니다. 걷고, 앉았다 일어나고, 계단을 오르고, 집안일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근육 대사와 관련된 노폐물 중 하나가 크레아티닌입니다. 콩팥은 이런 노폐물을 혈액에서 걸러 소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콩팥의 여과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 속 크레아티닌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생깁니다. 크레아티닌이 올라갔으니 어떤 특정 채소를 열심히 먹으면 숫자가 다시 내려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이 한 접시가 크레아티닌을 씻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양배추를 며칠 먹는다고 콩팥이 갑자기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음식의 역할은 치료를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상태에 맞는 식사를 통해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혈압과 혈당을 포함한 전체적인 건강 관리를 돕는 것입니다. 이걸 주방 싱크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배수구가 시원하게 내려갈 때는 물을 조금 많이 틀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배수가 예전만 못하면 어떻습니까? 한꺼번에 많은 물과 음식 찌꺼기를 흘려보내면 금방 차오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싱크대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붓지 않고 무엇을 얼마나 흘려보내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콩팥 식단도 비슷합니다. 칼륨은 나쁜 성분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신경과 근육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데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일부 사람에게서는 혈액 속 칼륨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일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칼륨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 지금 그 양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기준이 나옵니다.
크레아티닌이 높다는 말만 듣고 인터넷에서 저칼륨 식품 목록을 찾아 모든 채소를 줄이지 마십시오. 반대로 채소는 몸에 좋으니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도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 내 혈액 검사에서 칼륨이 어떤지 확인하십시오. 의사가 칼륨을 줄이라고 했는지 아니면 특별한 제한이 없는지 물어보십시오. 이 한 가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식탁에서 생기는 혼란이 크게 줄어듭니다. 콩팥 식단은 다른 사람의 식단을 그대로 따라하는 방식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옆집 친구가 토마토를 줄였다고 해서 나도 반드시 끊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괜찮았다고 해서 콩팥 기능이 더 떨어진 가족에게 똑같이 권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채소로 가보겠습니다. 아주 특별하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고 한국 밥상에서 오래전부터 익숙하게 먹어온 채소입니다. 바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흔해서 오히려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트에 가면 쉽게 볼 수 있고 쪄서 쌈으로 먹기도 하고 채를 썰어 먹기도 하고 볶음 요리에 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콩팥 식단에서 양배추의 장점은 화려한 효능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신비한 성분이 콩팥을 청소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칼륨을 조절해야 하는 분들이 식단을 구성할 때 비교적 활용하기 쉬운 채소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저녁 밥상에 밥 한 공기, 생선 한 토막, 국,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 올라와 있습니다. 평소 건강을 생각해서 시금치나물을 넉넉하게 드시던 분이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사에서 칼륨을 조심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분에게 필요한 것은 채소 반찬을 모두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시금치 양을 줄이고 그 자리에 적당량의 찐 양배추를 넣는 식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밥상이 갑자기 병원식처럼 변하지도 않습니다. 채소를 완전히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작은 대체입니다.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변화여야 실제 생활에서도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배추에도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양배추가 비교적 활용하기 쉬운 선택이라고 들으면 많은 분들이 그 순간부터 양배추 자체만 보게 됩니다. 정작 함께 먹는 양념은 잊어버립니다. 찐 양배추에 쌈장을 듬뿍 올리고 된장국 국물을 많이 마시고 간장 양념까지 진하게 더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는 칼륨뿐 아니라 나트륨 관리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짠 음식을 자주 먹으면 몸이 수분을 더 붙잡을 수 있고 혈압 관리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배추를 선택했다면 조리도 가능하면 단순하게 가는 것이 좋습니다. 살짝 찌거나 데친 뒤 식초, 마늘, 참기름처럼 향을 활용하고 간장과 소금을 습관적으로 많이 넣지 않는 방식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콩팥의 비교적 부담을 관리하기 쉬운 채소라는 말은 무제한으로 먹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큰 접시 하나를 전부 먹는 것과 작은 반찬 접시에 적당량을 먹는 것은 다릅니다. 다른 반찬에도 칼륨이 들어있고 과일이나 간식까지 하루 전체를 합치면 생각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음식은 한 접시씩 몸에 들어오지만 우리 몸은 하루 동안 먹은 것을 모두 함께 처리합니다. 그래서 음식 이름 하나보다 무엇을 얼마나 자주 먹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양배추에서 기억하실 것은 하나입니다. 콩팥을 치료하는 채소가 아니라 내 상태에 맞는다면 식단을 조금 더 편하게 조절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이해하셔도 음식에 대한 불필요한 두려움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두 번째 채소부터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 채소의 장점은 단순히 칼륨만 생각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소금을 줄였더니 음식이 너무 싱거워져 다시 간장이나 소스를 찾게 되는 분들에게 특히 활용하기 좋습니다. 색도 선명하고 익히면 자연스러운 단맛도 살아납니다. 바로 빨간 파프리카입니다. 빨간 파프리카는 콩팥 건강을 이야기할 때 가장 화려한 채소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밥상에서는 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금을 줄이기 시작한 분들에게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짭짤한 반찬과 국, 찌개에 익숙해져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소금을 줄이면 음식 맛이 너무 밋밋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간장을 더 찾게 되고 고추장이나 쌈장, 시판 소스에 손이 갑니다. 결국 채소는 건강하게 골랐는데 양념 때문에
나트륨 섭취가 다시 올라가는 일이 생깁니다. 빨간 파프리카는 바로 이 지점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으로 먹으면 아삭하고 약간 달콤합니다. 살짝 볶으면 단맛이 더 살아나고 구우면 향이 깊어집니다. 색이 선명하기 때문에 소금을 많이 넣지 않아도 음식이 훨씬 먹음직스럽게 보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식욕이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거나 여러 약을 복용하는 분들 중에는 입맛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식단을 관리한다고 매일 희고 싱거운 음식만 먹으면 오래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건강한 식단도 맛이 있어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계란찜을 드신다고 해보겠습니다. 소금을 많이 넣는 대신 잘게 썬 빨간 파프리카와 양파를 조금 넣어보십시오. 색이 살아나고 씹는 느낌도 생깁니다. 점심에는 애호박이나 양배추와 함께 살짝 볶을 수도 있습니다. 저녁에는 생선 옆에 구운 파프리카 몇 조각을 곁들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식탁이 훨씬 다채로워집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원칙은 같습니다. 빨간 파프리카가 콩팥을 회복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크레아티닌을 직접 낮추는 채소도 아닙니다. 가치가 있는 이유는 내 상태에 맞는 적당한 양으로 사용할 때 식단을 지나치게 짜지 않으면서도 맛과 색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신선한 파프리카와 병에 든 파프리카를 똑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트에 가면 절인 파프리카나 양념이 된 제품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보기에는 같은 채소입니다. 하지만 나트륨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시판 드레싱을 듬뿍 뿌린 파프리카 샐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파프리카 자체보다 함께 먹는 소스가 더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포장된 제품을 고를 때는 앞면에 적힌 건강한 이미지보다 뒷면의 영양 정보를 먼저 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트륨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양념이 강한 제품이라면 양을 줄이거나 신선한 제품으로 바꾸는 편이 더 단순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좋은 활용법이 있습니다. 토마토 소스를 자주 드시는 분이라면 일부 요리에서 구운 빨간 파프리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파프리카를 구워 부드럽게 만든 뒤 양파, 마늘과 함께 갈면 자연스러운 붉은색과 단맛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토마토 소스를 무조건 바꾸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혈중 칼륨을 조절해야 하는 분이 토마토 농축 제품을 자주 사용한다면 이런 대체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음식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먹을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대신 먹을 수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식단이 오래갑니다. 그래서 빨간 파프리카에서 기억하실 것은 이것입니다. 좋은 채소라는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밥상에서 무엇을 대신해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소금을 조금 줄이고도 음식의 색과 맛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실용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채소로 가보겠습니다. 오이입니다. 오이는 한국 밥상에서 너무 익숙합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게 썰어 먹고 오이 무침으로 먹고 냉국에도 넣고 김밥에도 들어갑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가장 쉽게 손이 가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이에 대해서는 이런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이 많으니까 콩팥을 씻어준다. 소변이 잘 나오게 해서 노폐물을 빼준다. 오이물을 마시면 몸이 해독된다. 듣기에는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확히 짚고 가야 합니다. 오이가 콩팥을 씻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오이를 많이 먹는다고 크레아티닌이 내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콩팥은 수도관처럼 물을 많이 흘려보낸다고 깨끗해지는 기관이 아닙니다. 오이의 장점은 훨씬 현실적인 곳에 있습니다. 적당한 양으로 먹었을 때 많은 다른 채소와 비교해 칼륨 부담을 비교적 관리하기 쉬운 선택이 될 수 있고 생으로도 먹기 쉬우며 짠 양념 없이도 식탁에 올리기 쉽다는 점입니다. 이 차이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해독 효과를 기대하고 많이 먹는 것과 내 식단 안에서 적당한 양을 활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오후 3시쯤 입이 심심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과자나 짠 크래커를 찾는 대신 오이를 몇 조각 썰어 드실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에서 반찬이 너무 짜다면 소금에 절이지 않은 생오이를 곁들여 입안을 개운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비싼 건강식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이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오이 자체보다 우리가 오이를 먹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한국에서는 오이를 그냥 먹는 경우보다 무치거나 절여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이 무침에 고추장과 간장, 소금이 많이 들어가면 나트륨이 올라갑니다. 오이소박이나 장아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이가 들어갔다고 해서 자동으로 콩팥에 부담이 적은 음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이 냉국도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이 자체는 가볍게 먹을 수 있지만 국물을 짜게 만들고 많이 마시면 나트륨과 수분 섭취가 함께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진행된 신장질환이나 신부전 때문에 수분 제한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더 중요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오이물도 그냥 물입니다. 오이를 넣었다고 해서 몸이 다르게 계산해주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큰 물병에 오이를 넣고 마시면서 콩팥을 청소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에게 수분을 제한하라는 말을 들었다면 물국, 얼음, 음료와 함께 이런 형태의 수분도 전체 섭취량 안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반대로 수분 제한을 받지 않은 분이라면 굳이 오이를 피할 이유도 없습니다. 바로 이 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같은 오이라도 누구에게나 같은 정답은 없습니다. 내 검사 결과와 치료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제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72세의 한 어르신이 건강검진에서 크레아티닌이 높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걱정이 된 나머지 인터넷 영상을 찾아보다가 오이가 콩팥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오이를 2~3개씩 먹고 오이물도 큰 병으로 만들어 하루 종일 마십니다. 본인은 아주 열심히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분이 이미 부종이 심하고 의사에게 수분 섭취를 조절하라는 말을 들은 상태라면 어떨까요? 좋은 의도로 시작한 습관이 자신의 치료 계획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은 혈중 칼륨도 안정적이고 수분 제한도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적당량의 오이가 부담 없는 반찬이나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몸의 조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콩팥 식단에서 가장 위험한 말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이 음식은 무조건 좋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둘 다 너무 단순합니다. 음식은 약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도 모두 똑같지 않습니다. 오이를 드실 때는 3가지만 생각하십시오. 첫째, 짜게 절이지 않았는가? 둘째, 한 번에 지나치게 많이 먹고 있지 않은가? 셋째, 수분 제한이나 특별한 시기 제한을 받고 있지는 않은가? 이 3가지만 확인해도 오이를 훨씬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금치나 토마토, 감자 같은 채소는 정말 콩팥에 나쁜 것일까? 이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다음 3가지 채소는 건강한 사람에게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양가 있는 식품입니다. 하지만 혈중 칼륨이 높거나 의사에게 칼륨을 제한하라는 말을 들었거나 특정 형태의 신장결석 위험이 있는 분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채소는 너무 평범해서 많은 분들이 하루에 여러 번 먹고도 그 양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국에도 들어가고 조림에도 들어가고 카레에도 들어갑니다. 바로 감자입니다. 감자는 특별히 건강식처럼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위험한 음식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너무 익숙합니다. 감자조림으로 먹고 감자국에 넣고 카레에도 넣고 간식으로 찐 감자를 드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루 동안 얼마나 먹었는지 계산하지 않게 됩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콩팥 기능이 충분한 사람에게 감자는 영양가 있는 식품입니다. 하지만 혈중 칼륨이 높거나 칼륨을 제한하라는 말을 들은 분이라면 감자의 양을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자에는 칼륨이 비교적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감자 한 조각을 먹는 순간 콩팥이 나빠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번의 감자가 아니라 하루 전체의 감자입니다. 아침에는 남은 감자조림을 조금 먹습니다. 점심에는 카레 속 감자를 몇 조각 먹습니다. 저녁에는 국에 들어있는 감자를 또 먹습니다. 각각 따로 보면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몸은 아침, 점심, 저녁을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루 동안 들어온 양을 모두 처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음식 이름보다 총량을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는 밥은 줄이면서 감자나 고구마를 대신 많이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줄이는 건강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콩팥 때문에 칼륨을 조절하고 있다면 밥을 줄이고 감자를 두세 개 먹는 방식이 반드시 더 좋은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건강식이라는 이름보다 내 검사 결과가 먼저입니다. 그럼 감자를 무조건 끊어야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의사나 신장 영양사가 감자를 먹어도 된다고 했다면 양을 조절하고 조리법을 바꾸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자를 껍질을 벗기고 작게 썬 뒤 물에 담가 두거나 충분한 물에 삶고 그 물을 버리는 방식은 감자에 들어있는 칼륨을 일부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일부입니다. 삶았다고 칼륨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을 버렸다고 큰 접시로 마음껏 먹어도 되는 음식으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조리법은 양을 없애주는 마법이 아니라 부담을 조절하는 도구입니다. 감자에서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먹느냐 안 먹느냐만 보지 마십시오. 얼마나 먹는지, 하루에 몇 번 겹치는지, 그리고 지금 내 칼륨 수치가 어떤지를 함께 보십시오. 그런데 다음 채소는 감자보다 더 큰 오해를 만들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채소는 오랫동안 건강한 식사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나물은 한국 밥상에서 아주 익숙합니다. 명절에도 올라오고 평소 반찬으로도 자주 먹습니다. 철분도 많고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오래 들어왔기 때문에 시금치를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먼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소까지 먹지 말라고 하면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거냐? 그 마음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시금치를 나쁜 채소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시금치는 여러 영양소를 가진 채소입니다. 문제는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양과 형태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혈중 칼륨을 낮추어야 하는 분에게는 익힌 시금치의 양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눈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시금치는 익히면 부피가 크게 줄어듭니다. 생시금치 한 움큼은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데치면 손바닥 위에 올라갈 만큼 작아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조금 더 먹어도 되겠지. 하지만 작아진 것은 부피입니다. 원래 들어있던 채소의 양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작은 시금치나물 한 접시가 생각보다 많은 생채소에서 시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녹즙과 스무디입니다.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시금치를 과일과 함께 갈아 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씹어서 먹었다면 한두 움큼에서 멈췄을 양을 믹서에 넣으면 훨씬 쉽게 마실 수 있습니다. 바나나나 다른 과일을 함께 넣는 경우에는 칼륨의 총량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잔이라는 크기만 보면 적어 보이지만 그 안에 몇 가지 재료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액체 형태가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음식의 양을 눈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시금치에는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수산염입니다. 수산염은 여러 식물성 식품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성분입니다. 모든 사람이 수산염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칼슘 수산염 결석을 반복해서 경험한 분이라면 시금치처럼 수산염이 많은 음식의 양을 의료진과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신장질환과 신장결석을 같은 문제로 섞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졌다고 모든 사람이 수산염을 제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결석 병력이 있다고 무조건 모든 채소를 줄이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무엇을 제한해야 하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칼륨인지 수산염인지 나트륨인지 사람마다 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금치를 좋아하신다면 담당 의료진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양과 조리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많은 물에 데치고 물을 버리는 조리법은 일부 칼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데쳤다는 이유로 무제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데친 물을 국이나 찌개에 다시 사용한다면 물로 빠져나온 성분을 다시 먹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칼륨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데쳤다면 그 물은 사용하지 않는 편이 목적에 맞습니다. 시금치에서 기억해야 할 핵심은 간단합니다. 초록색이라고 무조건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콩팥이 약하다고 무조건 금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수치를 관리하는 사람인지가 먼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심해서 볼 채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채소는 시금치보다 더 자주 숨어 있습니다. 아침에는 주스로 마실 수 있고 점심에는 샌드위치에 들어가며 저녁에는 소스가 되어 한 접시를 덮습니다.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역시 건강한 사람에게 피해야 할 음식이 아닙니다. 문제는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혈중 칼륨이 높아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서 토마토가 하루 여러 형태로 반복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토마토 주스 한 잔을 마십니다. 점심에는 토마토가 들어간 샌드위치를 먹습니다. 저녁에는 파스타나 볶음 요리에 토마토 소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음식이 조금 심심해서 케첩까지 더합니다. 하나씩 보면 특별히 과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몸은 음식 이름이 아니라 하루 동안 들어온 전체 양을 처리합니다. 특히 토마토 주스, 토마토 소스, 토마토 페이스트처럼 농축된 형태는 생토마토 몇 조각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을 줄이고 여러 개의 토마토를 한 번에 사용하면 적은 부피 안에 더 많은 양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판 소스에는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나트륨입니다. 칼륨을 조심하려고 토마토 양만 보고 있었는데 정작 소스의 나트륨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볼 때는 두 가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농축되어 있는가, 그리고 가공 과정에서 소금이 많이 들어갔는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토마토를 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몇 조각의 생토마토까지 겁내라는 뜻도 아닙니다. 혈중 칼륨이 정상이고 별도의 제한이 없는 분이라면 필요 이상으로 토마토를 피할 이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칼륨을 줄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형태와 양을 더 세심하게 봐야 합니다. 바로 이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빨간 파프리카가 여기서 다시 등장합니다. 토마토 소스를 자주 사용하는 분이라면 일부 요리에서 구운 빨간 파프리카와 양파, 마늘을 이용해 소스의 일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맛은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목적은 완벽한 복사가 아니라 한 끼의 부담을 조금 조절하면서도 식사를 즐길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양배추, 빨간 파프리카, 오이, 감자, 시금치, 토마토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6가지 이름을 외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내일 마트에 갔을 때 새로운 채소를 만난다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인터넷에서 그 음식 이름을 다시 검색해야 할까요? 냉장고에 있는 모든 채소마다 좋다, 나쁘다 표시를 붙여야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크레아티닌이 높다는 말을 들은 분이라면 냉장고 앞에서 단 10초 안에 확인할 수 있는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3가지만 이해하면 오늘 말씀드리지 않은 음식도 훨씬 차분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은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도 가장 자주 건너뛰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혈중 칼륨 수치가 실제로 높은가? 이 질문을 가장 먼저 하셔야 합니다. 크레아티닌이 높다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바로 칼륨이 많은 음식을 찾아서 끊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크레아티닌과 혈중 칼륨은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어도 아직 칼륨이 정상 범위로 유지되는 분이 있고, 반대로 약물이나 질환의 상태에 따라 칼륨을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를 받으시면 숫자를 그냥 서랍에 넣어 두지 마십시오. 담당 선생님께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 칼륨 수치는 괜찮습니까? 제가 칼륨을 줄여야 합니까? 이 두 문장만 물어보셔도 식단의 방향이 훨씬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EGFR도 함께 확인해 보십시오. 크레아티닌은 중요한 수치이지만 콩팥이 얼마나 잘 여과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때 EGFR도 함께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소변에서 단백질이나 알부민이 나오는지도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크레아티닌 숫자 하나만 보고 겁을 먹기보다 내 콩팥 상태를 여러 숫자로 함께 이해하려고 하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기준입니다. 내가 실제로 무엇을 제한해야 하는 사람인지 먼저 아는 것.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음식을 그대로 먹고 있는가? 아니면 농축해서 먹고 있는가? 이 질문은 오늘 말씀드린 시금치와 토마토를 떠올리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생토마토 몇 조각과 토마토 주스 한 컵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시금치 몇 집과 여러 움큼을 갈아 만든 녹즙도 다릅니다. 통째로 먹는 음식은 씹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피도 눈에 보입니다. 배가 부르면 자연스럽게 멈추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스나 농축 소스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러 개의 재료가 작은 컵이나 작은 그릇 안에 들어갑니다. 눈에는 적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훨씬 많은 양을 한 번에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 식단에서는 음식 이름만 보지 말고 형태를 보셔야 합니다. 토마토인가? 여기서 끝내지 마십시오. 생토마토인가? 주스인가? 소스인가? 페이스트인가까지 보십시오. 시금치인가? 여기서 끝내지 마십시오. 반찬으로 소량 먹는가? 큰 접시로 먹는가? 녹즙으로 갈아 마시는가를 보십시오. 오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오이 몇 조각과 짜게 절인 오이장아찌는 같은 음식처럼 보여도 밥상에서의 의미가 다릅니다. 건강한 음식도 형태가 바뀌면 몸에 들어오는 양과 나트륨, 수분의 조건이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한 번에 얼마나 먹고 하루에 몇 번 반복해서 먹는가? 사실 이 질문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어떤 음식이든 한 번에 조금 먹는 것과 매 끼니 반복해서 먹는 것은 다릅니다. 아침에 토마토 주스, 점심에 토마토가 들어간 반찬, 저녁에 토마토 소스, 각각만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루 전체로 보면 한 가지 식품이 계속 겹칩니다. 감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자 조림 조금, 카레 속 감자 조금, 국 속 감자 조금. 이렇게 작은 양이 하루 동안 계속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앞에서 음식 하나를 보고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 전에 오늘 이미 무엇을 먹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 몸은 한 접시만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전체를 처리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혈중 칼륨은 실제로 높은가? 이 음식은 그대로 먹는가? 농축해서 먹는가? 그리고 한 번에 얼마나, 하루에 몇 번 먹는가?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채소를 전부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크레아티닌이 높다고 들었을 때 어떤 채소를 먹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드린 양배추, 빨간 파프리카, 오이는 상황에 따라 비교적 활용하기 쉬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양배추는 적당한 양으로 반찬을 구성하기 좋고, 빨간 파프리카는 소금과 소스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으면서 맛과 색을 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이는 특별한 해독 채소라서가 아니라 적절한 양과 형태로 먹을 때 비교적 단순하게 활용하기 좋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반대로 감자, 시금치, 토마토는 무조건 나쁜 채소가 아닙니다. 하지만 혈중 칼륨이 높거나 칼륨을 제한하라는 말을 들은 분이라면 양과 형태를 더 세심하게 봐야 합니다. 감자는 여러 끼니에 겹치기 쉽습니다. 시금치는 익히거나 갈았을 때 눈에 보이는 부피보다 많은 양을 먹게 될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주스와 소스, 페이스트처럼 농축된 형태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셨습니까? 문제의 핵심은 채소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상태와 양과 형태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콩팥이 걱정되기 시작하면 식탁이 무서워질 수 있습니다. 이건 먹으면 안 된다. 저것도 먹으면 안 된다. 과일도 조심해야 한다. 채소도 조심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결국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몰라 식사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콩팥 건강을 관리한다는 것은 모든 음식을 두려워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 몸에 필요한 기준을 알고 선택의 폭을 조절하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감자를 줄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는 나트륨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다면 혈당 관리가 함께 필요할 수 있고, 고혈압이 있다면 짠 국물과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이 더 큰 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행된 신장질환으로 수분 제한을 받고 있다면 물이 많은 음식도 전체 수분 섭취 안에서 봐야 할 수 있습니다.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그 약이 칼륨에 영향을 주는지도 의료진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신장 식단을 그대로 따라하지 마십시오. 친구의 검사 결과는 내 검사 결과가 아닙니다. 유튜브 댓글에 있는 누군가의 경험도 내 몸의 처방이 될 수는 없습니다. 좋은 정보는 방향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식단은 내 검사 결과와
치료 상황에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모든 것을 바꾸실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저녁에 짠 오이 무침을 드셨다면 다음에는 양념을 조금 줄여보십시오. 토마토 주스를 매일 마시고 있는데 칼륨을 제한하라는 말을 들었다면 담당 의료진에게 지금 양이 괜찮은지 물어보십시오. 감자 반찬이 하루에 여러 번 겹친다면 한 끼는 양배추나 다른 허용된 채소로 바꿔보십시오. 시금치 녹즙을 건강을 위해 매일 마시고 계셨다면 내 칼륨 수치와 결석 위험에 정말 맞는 습관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이런 작은 변화면 충분합니다. 건강은 어느 날 한 가지 음식을 먹었다고 갑자기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한번 실수했다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선택을 오래 반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한 끼에서 소금을 조금 덜 넣는 것, 내 검사 수치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 건강식이라는 말만 믿지 않고 양을 살펴보는 것. 이런 습관이 쌓이면 식탁은 두려운 곳이 아니라 내가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을 보시고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새로운 건강식품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중 어떤 채소가 가장 자주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양배추입니까? 빨간 파프리카입니까? 오이입니까? 감자입니까? 시금치입니까? 토마토입니까? 그리고 스스로 3가지를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 음식을 얼마나 먹고 있는가? 어떤 형태로 먹고 있는가? 그리고 내 검사 수치와 맞는가?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콩팥은 조용히 일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보다 정확한 확인이 더 중요합니다. 크레아티닌이 높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숫자를 혼자 해석하지 마시고 EGFR과 혈중 칼륨, 소변 검사 결과를 담당 의료진과 함께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